2017년 어느 날,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 케이코. 갑자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빌라 뒷마당 수영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원불명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전화를 받은 후 도쿄 경시청은 즉시 현장 조사를 위해 사람이 파견됐다. 사망자는 30대 청년이었다. 이마에 뚜렷한 멍이 있었다. 둔한 물체에 부딪히거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발생해야 합니다. 옷을 완전히 입은 채 수영장에 떠 있는 시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 구체적인 원인과 사망 시간, 법의학 의사의 추가 부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신을 발견한 케이코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후 거실을 통해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수영장 표면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알 수 없는 물체가 떠다닌다. 케이코가 호기심에 집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 놀랍게도 수영장에 남자 시체가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이코는 고인을 전혀 몰랐다. 평소에는 남편 사토와만 이 별장에 산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으며 집에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사토는 어젯밤 직장에서 야근을 했다. 케이코는 가족 중 유일한 사람이다. 저녁 9시쯤 케이코는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통해 바깥 수영장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시체가 없었어. 즉, 한밤중에 수영장에 남자 시체가 나타났어야 했다. 하지만 케이코가 잠자리에 든 후 밤새도록 이상한 소리는 못 들었어. 그녀는 고인이 도둑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상대방은 어젯밤 뒷마당에서 빌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실수로 미끄러져 수영장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케이코는 방금 경찰에 관련 상황 설명을 마쳤습니다. 남편 사토는 서류 가방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사토는 방금 케이코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금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케이코는 경찰 신문을 받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토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사토는 케이코를 부드럽게 위로했다. 두 사람이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케이코를 신문한 경찰관은 이 상황을 목격했다. 일시적으로 문의를 종료해야 합니다. 이때 사토 거실 모퉁이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계속 반복되는 목소리, 지옥에 가, 지옥에 가. 참석한 경찰관들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세장에 있는 앵무새인 것을 보았습니다. 케이코에 따르면 앵무새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10년 넘게 키워왔다고 합니다. 보통 빌라 거실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앵무새는 이때 어떻게 그렇게 화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의심된다. 사토와 케이코 중 한 명, 아니면 둘 다 팀을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 수영장에서 죽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범행을 하면서 계속 지옥에나 가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장면은 모두 앵무새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앵무새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지옥에 가라라는 문구를 배웠습니다. 이후 현장을 조사한 경찰, 그리고 사토 가문의 별장 거실 바닥 틈에 일부 의심스러운 혈흔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져가세요. 테스트 결과 표시. 이 혈흔은 수영장에서 죽은 사람의 혈흔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의혹이 매우 촘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인자는 사토와 케이코 중 하나일 것이다. 법의학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 시각.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9시에서 11시 사이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벽이나 타일 등 단단한 물체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 그리고 우발적인 추락 및 사망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넘어져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 그는 단단한 물체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현재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은 사토 부부만 먼저 조사할 수 있다. 사토는 대형 전기제품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의 프론트 데스크 감시 비디오 속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밤 9시쯤이었다. 사토는 회사를 떠났다. 나는 그날 밤 11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떠날 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다. 사토가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사건 당일 밤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다. 케이코는 전업주부입니다. 반대로 텐쟁통은 동의하고 케이코는 전업주부입니다. 사망 당시의 행동으로 추정. 반대로 텐쟁통은 독단적이며 케이코는 전업주부입니다. 사망 당시의 선으로 추정된다. 시티아오 샹중. 반역은 마음에서 나오고 텐쟁롱은 임의적입니다. 밤새도록 집에 혼자 있으면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생긴다. 향이 섞여 있습니다. 역출구,
천정용궁이 샵사인 집에 밤새 혼자 있으면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시간과 장소가 생긴다. 시 티아오샹중. 밤새도록 집에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생깁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즉시 사토와 케이코를 경찰서로 소환했다. 두 사람의 유착을 막기 위해 따로 조사를 받았다. 놀랍게도 사토는 그 자리에서 살인을 자백했다. 그러나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고 살인이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10시쯤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나를 데리러 온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사토는 원래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남자는 무력하게 그녀를 너무 세게 밀어붙였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싸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토는 남자를 세게 밀었다. 남자의 몸은 즉시 균형을 잃었다. 옆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그러다가 그는 땅에 쓰러졌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사토는 너무 겁이 나서 라이어 시너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신비한 상황에서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아두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알고 보니 상대방은 숨을 멈춘 지 오래였다. 당황한 사토는 시신을 뒷마당으로 끌고 갔다. 수영장에 던져진 강도 사건 중에 자신을 남자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시도함. 수영장에 빠져 죽는 듯한 착각. 사토는 시신을 처리한 뒤 회사로 복귀해 계속 야근을 했다. 살인사건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허점 가득한 사토의 고백을 듣고 신문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항의할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토에 따르면 고인이 솔선하여 남을 도발하고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실수로 죽였어. 이 경우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고용하세요. 기본적으로 형사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상한 남자는 그 당시에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직 생존 가능성은 있다. 사토는 왜 그를 집으로 데려가야만 했나요? 당신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증면 사토는 당시 극도로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전혀 합리적인 대응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생각은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진짜 감옥에 가면 그의 아내 케이코는 지지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사토와 케이코는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케이코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그녀는 요즘 집안일을 돌보는 것 외에도 다른 짓은 안 했어. 기본적으로 사회적 생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토는 감옥에 가면 걱정한다. 케이코는 아마 독립적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낯선 남자를 죽인 후 그는 살인사건에서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련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토 씨는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이코는 사건 당일 밤 빌라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토를 신문하던 경찰관. 나는 항상 사토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낀다. 다른 신문실에서 신문을 받는 케이코. 남편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했다. 케이코는 자신이 이상한 남자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혼자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케이코는 너무 겁이 나서 도망쳤지만 낯선 남자가 그녀를 끝까지 따라다녔다. 빌라에 도착. 케이코는 집에 들어간 뒤 문을 닫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케이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낯선 남자를 밀어냈다. 상대방의 이마가 단단한 벽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 케이코는 즉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진정을 했으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나 역시 남편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시체를 뒷마당으로 끌고 가서 수영장에 던졌습니다. 이상한 남자가 실수로 미끄러져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 중. 케이코에 따르면 남편 사토는 가족의 중추이다. 자신의 살인죄가 드러날까 봐 무척 걱정됐다. 남편의 직업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의 존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케이코의 고백을 듣고 신문하던 경찰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모토리 신사사장과 신문하는 경찰관들도 불신을 드러냈다. 두 번의 고백으로 판단해보면 사토와 케이코는 명백히 자백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지만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버리는 과정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커플이 서로를 변명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는 수년 동안 서로 사랑해온 커플의 일반적인 행동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신문에 참여한 고위 여경이자 에이스 신문관 위시
하지만 사토와 케이코가 서로를 방어하는 방식은 너무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는 커플에 가깝다. 애정 표현이군요. 당연히 사건을 수사하던 다른 경찰들도 재빨리 사망자의 신원을 알아냈다. 이 사람 이름은 고로이고 사립탐정이에요. 고로의 통신 기록을 보여줍니다. 케이코는 지난 2주 동안 주도적으로 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케이코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고로와 통화 기록을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고로 탐정사무소의 동료에 따르면 케이코는 고로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그는 남편이 혼외정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케이코는 사토가 밖에 다른 여자가 있다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습니다. 고로에게 사토의 조사를 의뢰한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습니다. 이혼 시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 고로는 실제로 사토가 죽기 전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외 애인은 그의 여비서 샤오린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나중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린 비서를 찾았습니다. 린 비서가 사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말했다. 사토와 케이코의 부부관계는 실제로 오래전에 깨졌습니다. 사토는 그녀 앞에서 몇 번이나 불평했다. 그의 아내는 돈을 낭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혼이 없으면 재산의 절반을 케이코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사토는 진작에 헤어졌어야 했는데 이로써 사토와 케이코는 실제로 경찰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확실해요. 우랑의 죽음은 두 남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문제는 부부가 서로 멀어지면서 두 사람 모두 솔선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고의적으로 서로를 변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개인과 가족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의문에 가득 찬 유키는 케이코를 다시 신문한다. 경찰이 발견한 수많은 증거들에 맞서 케이코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혼외정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사립탐정 고로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고로의 죽음이 남편 사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우랭의 살인자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지만 이시하라 씨는 이 이시하라는 케이코가 매일 밤에 달리며 만난 이성 친구라고 한다. 둘 다 밤에 달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점차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갑자기 사립탐정 고로가 케이코를 찾아왔다. 사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 하지만 고로는 케이코에게 직접 증거를 넘겨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신 핵심 포인트로 활용하세요. 100만엔은 거의 4만 5천 위안입니다. 케이코는 그에게 추가로 100만엔의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 증거를 사토에게 팔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코는 돈을 전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하러 가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도 없고 수입도 전혀 없다. 가족의 재정적 힘은 전적으로 사토에 의해 통제됩니다. 울랭은 진실을 알고 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케이코에게 몸으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다. 그렇게 말한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케이코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케이코는 열심히 싸웠다. 별장 거실에서 두 사람이 섹스를 하고 있던 것처럼 이시하라가 우연히 케이코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별장 문 사이로 고로가 케이코를 성추행하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우랑과 몸싸움을 벌였다. 혼란 속에서 이시하라는 화가 나서 고로를 밀어냈다. 그 결과 상대의 머리가 벽에 세게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케이코는 이전에 경찰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의를 행할 만큼 용감한 이시하라 씨가 불합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케이코의 새로운 고백을 듣고 유키는 의심했다. 그녀는 즉시 사람들에게 옆집 취조실로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토에게 이시하라를 아는지 물어보세요. 뜻밖에도 사토는 이시하라의 이름을 들었다. 그는 즉시 말을 바꾸어 이시하라가 고로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울랭은 땅에 쓰러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당황한 케이코와 이시하라가 서 있었다. 케이코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어요. 그제서야 사토는 아내가 자신을 조사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여자 비서와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사토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케이코를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시하라가 제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의 아내가 모욕을 당하도록 두지 않았다. 이시하라가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토는 그에게 즉시 떠나라고 요청했다. 케이코와 함께 우랑의 시신을 제거했다. 수영장에 던져진 시체를 처리한 후 케이코는 사토에게 회사에 복귀해 야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것을 이용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조하세요. 사토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회사로 돌아왔다.
사토와 케이코의 새로운 고백을 듣고 나서 유키는 신문을 위해 이시하라를 경찰서에 소환하고 싶었습니다. 의외로 케이코도 사토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시하라의 연락처와 구체적인 주소를 모른다. 케이코의 설명에 따르면 이시하라는 37세다. 키는 1.8m 정도로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사이즈예요. 오른쪽 턱에 눈에 띄는 검은 점이 있다. 증권회사에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이시헤러에 대한 사토의 설명은 케이코의 설명과 유사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시하라의 나이를 50세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욕시 경관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시하라의 나이에 대한 사토와 케이코의 설명.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또 거짓말하는 걸까? 하지만 피의자로 구속됐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구금 기간 동안에는 두 사람이 자백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시하라를 살인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이 구속되기 전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공모 이후부터다. 그리고 살인자의 나이에 대한 핵심 정보는 왜 이렇게 큰 편차가 있나요? 욕씨는 잠시 동안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시하라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욕씨의 검증은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토의 연인 린 비서가 갑자기 경찰서에 찾아왔다.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토가 죽기 전에 만난 사립탐정 고로이다. 당시 고로는 자신이 찍은 사토와 린 비서의 친밀한 사진을 찍었다. 사토에게 입막음 돈을 요청하세요. 사토는 그에게 일정에게 돈을 주어야 했다. 린 장관은 이전에는 이 문제를 경찰에 감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경찰이 사토에게 살인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살인자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 사토가 입막음 돈을 지불했으니 왜 굳이 또 죽이는 걸까요? 사토가 살인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러자 린 비서는 솔선하여 경찰서에 와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진심으로 사과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린 비서는 단서를 제공한 뒤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다. 옆에 있던 우시는 이를 보고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었다. 린 비서는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닦았다. 왼손 중지에 끼고 있는 에메랄드 반지를 빼서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두세요. 사토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주장. 다시는 그의 가족을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 반지를 사토에게 돌려주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욕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린 비서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혹시 사토가 이시하라라는 사람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뜻밖에도 린 비서는 실제로 이시하라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사토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시하라는 사토와 케이코가 키우던 앵무새의 전 주인이다. 연설 후 린 비서는 경찰을 만났고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위씨에게 돌려준 뒤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를 떠났다. 그녀가 떠난 후 욕씨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린 비서가 방금 눈물을 닦아주던 손수건. 눈물 자국 하나 없이 매우 건조함. 유씨는 문득 깨달았다. 방금 린 비서가 흐느끼는 건 그냥 이상하게 행동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녀는 린 비서가 제공한 증언이 항상 표면적으로 그는 사토를 변명하고 있다. 사실 경찰은 사토를 더욱 의심하게 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로가 사토를 협박한 것이다. 사토 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한 증거는 없습니다. 린 비서관은 이 정보를 경찰에 공개하기 위해 특별히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분명히 경찰에 알리고 싶어. 고인 고로와 사토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이것을 생각한 욕씨는 재빨리 여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하여 린 비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밀리에 감시한다. 그리고 린 비서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이시하라는 이시하라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너에게 돌을 던져라. 현장에 있던 2명의 경찰관이 마침내 이시하라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시하라의 신체적 특징은 대체로 사토 부부의 묘사와 일치한다. 그는 약 50세쯤 되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사토가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이시하라 씨는 사실 사토 씨와 케이코 씨가 키우는 앵무새의 전 주인입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13년 전이다. 그의 집에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앵무새는 스스로 탈출하여 창문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사토와 케이코의 집 발코니에 착지. 사토 부부는 앵무새 주인을 찾는 여러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시하라가 통지서를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위의 주소를 따라 사토 씨 부부를 찾아보니 앵무새는 2달 동안 사토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토와 케이코는 이 앵무새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잘 관리하세요. 당시 사토는 막 승진해 연봉 인상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심지어 앵무새가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이시하라는 그는 단지 그 부부에게 앵무새를 주었습니다. 다음 달에 이시하라 씨도 앵무새를 보기 위해 여러 차례 사토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13년 전 일이야. 시유에는 이제 이 사건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최근 사토 부부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통 밤에 달리는 습관이 없습니다. 고로가 살해된 밤, 이시하라가 동창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까지 놀다가 떠나는 일행. 경찰은 이후 이시하라의 증언을 확인하고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시하라의 프로필을 보면 올해로 막 50세가 된 것으로 나와 있다. 즉 13년 전 사토 부부에게 앵무새를 주었을 때 그의 나이는 37세였다. 케이코가 그 사건을 고백하자 이시하라는 올해 37세라고 하더군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야. 육 씨는 이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시하라가 실수로 고로를 죽였다는 설. 그것은 기본적으로 케이코가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이시하라, 지시헤러는 아마도 고백에 공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들은 특별한 유래가 있기 때문에 케이코는 이시하라의 이름만 말하면 된다고 믿는다. 사토는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부부는 1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암묵적인 이해에 의지했다. 거의 동시에 그 범죄는 불운한 이시하라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단지 이시하라의 나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뿐이다. 사토가 더 냉정해 이시하라의 실제 나이를 정확하게 기재함. 반면에 케이코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직도 이시하라의 13년 전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시하라는 범행 당일 밤 우연히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다. 비난의 틀을 짜는 케이코와 사토의 정교한 아이디어. 헛된 운명. 오히려 부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증폭됐다. 두 사람에게 자신의 범죄를 진실되게 자백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유키는 사토와 케이코를 같은 신문실로 불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들이 키웠던 앵무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 고이즈미는 수색 요약을 위해 자신들이 키운 앵무새를 가져왔습니다. 브이원샤오는 그들이 키운 앵무새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 앞에서 앵무새를 신문하겠다고 주장함. 위씨의 생각에 앵무새는 살인자의 살인을 목격했기 때문에 살인자에 대해 진실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앵무새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자 유키는 진지하게 앵무새에 대해 물었다. 물론 앵무새 형제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씨는 화난 척하며 앵무새 형제를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케이코는 재빨리 유키에게 앵무새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사토가 직장에 다니던 시절, 이 앵무새는 케이코와 친구가 되는 유일한 앵무새입니다. 그녀는 이미 이 작은 남자를 자신의 아이로 여겼습니다. 옆에 있는 사토는 유키가 그런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를 비웃는 것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케이코는 이 점이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반박하고 비난합니다. 이를 본 욕씨는 기회를 이용하여 불길을 부채질하고 불을 지폈습니다. 사토와 케이코의 커플로서의 깊은 관계를 일부러 칭찬함. 한쪽은 감옥에 가더라도 상대방을 변호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케이코는 함정에 빠졌고 애초에 남편을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토와 케이코가 장을 희생하기 위해 검을 뽑았을 때 유키는 옆에 서서 불길에 연료를 추가했습니다. 린 비서를 감시하는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돈을 갖고 도주하려는 린 비서의 계획이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경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량의 현금과 고가의 보석류가 발견됐다. 그리고 린 비서가 이미 고백했어요. 이러한 재산은 사토가 공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것입니다. 린 장관도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와 사토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토처럼 기름지고 성격도 나쁜 사람은 그녀의 시선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유키는 린 비서의 고백을 사토 부부에게 동기화했다. 이 말을 듣고 사토는 분노하여 죽었습니다. 케이코는 옆에서 기뻐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남편을 조롱하다. 결국 사람도 돈도 잃고 말았어. 이때 유키는 사건의 모든 진실이 추론되었습니다. 사립탐정고로는 아마도 사토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연히 사토의 공금 횡령 비결을 알아냈다. 사건 당일 밤 그는 직접 사토의 집으로 갔다. 이것을 키블록으로 사용하세요. 사토에게 입막음 돈을 요청하세요. 사토, 부패범죄 폭로 우려. 당신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케이코는 남편이 조사를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개인 재산은 동결되거나 압수됩니다. 그때쯤이면 그 사람과 이혼해도 돈을 한 푼도 못 받을까 봐 겁이 난다. 그래서 고로의 협박에 직면했을 때
평소에는 조화로운 듯하면서도 때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은 부부의 이해관계는 일관성이 높다. 아마도 고로가 요구한 금액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사토 부부는 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토는 실수로 고로를 넘어뜨렸다.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든다. 그 후 부부는 함께 수영장에 시신을 던졌습니다. 사토의 살인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구 처리 후 사토는 서둘러 회사로 돌아와 밤새 야근을 하는 척했다. 그러나 그의 행방은 오랫동안 회사 프런트 데스크의 감시에 포착됐다. 케이코는 집에 혼자 있었어. 다음날 아침까지 범죄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강도 사건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경찰에 조작했습니다. 추락사 추측. 단지 부부의 탈출 계획에는 허점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키우는 앵무새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 앞에서 때맞춰 계속 반복하세요. 지옥에 가세요. 지옥에 가세요. 경찰은 마침내 의심의 눈을 돌렸다. 사토 씨 부부를 중심으로 실수로 고로를 죽인 사람이 바로 사토였기 때문이다. 케이코는 방금 우시에게 자극을 받았을 때 불쑥 말했다. 애초에 남편을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함. 그런 다음 유키는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습니다. 사토와 케이코 앞에서 말했다. 부부는 문제가 끝난 것을 보고 말다툼을 그쳤습니다. 전체 사건은 기본적으로 욕씨의 추론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사토와 케이코가 고로를 밀고 비비고 있을 때 나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지옥에 가세요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앵무새가 이 문장을 반복해서 반복하는 이유. 사실 이 말은 사토와 케이코가 다툼을 할 때 자주 하는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고백을 들은 우시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사랑스러운 커플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툼 중에 상대방을 저주하기 위해 가장 악랄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이번 호의 사연. 일본의 높은 점수를 받은 미스터리 드라마. 긴급 신문실의 미스터리 쟁무새 사육자. 지금까지 우리는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12개 사례, 비여사의 첫사랑, 교실 추리 등, 거짓말 가득한 여자, 내가 숨겼어 등, 그중 대부분은 말할 수 없는 윤리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서스펜스 MOVI 홈페이지에서 관련 앨범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클릭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달콤한 오렌지의 소리가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다음 호에서 만나요.